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자전거를 타고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를 도는 그런 경기가 있대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경기라는데, 거기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선수가, 위대했던 선수가 있죠. 랜스 암스트롱. 특히 고환암, 이걸 극복하고 다시 복귀해서 그 후로도 계속 우승 행진을 펼쳤어요. 그래서 뚜르드 프랑스 사상, 아니면은 그런 종류의 스포츠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과거형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렇죠. 금지 약물을 쓴 게 발각이 돼서 우승 경력이나 이런 거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는 아예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 귀를,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우리 호흡 박태환 선수, 몸 하나로 서양인들과 겨뤄서 이겼었던 그런 선수 말이죠. 이 얘기부터 오늘 좀 해야 되겠군요. 오늘 그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 보통 예를 들면 마라톤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 순발력과 파워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활약했던 종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구의 서양인들과 겨뤄서 그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랬을 때 마치 김연아 선수의 그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네네. 근데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박태환 선수가 이거 문제 있을 수도 있다. 문제 있는 거냐 아니냐 주사에 관해서 물어봤다. 네네. 근데 의사가 문제 없다. 맞아도 된다.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 금지 약물인지는 몰랐다. 이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죠. 예.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양파처럼 까도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양측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결정적인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 지금 최대 위기거든요. 네.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은 이 박태환 선수가 물어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주사 맞기 전에 물어본 것까지는 양측의 진술이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물어봐서 이게 네비도 주사이고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의사 쪽에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 약물의 성분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주사를 놓았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박태환 선수가 이 사전에 이 설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네비도와 테스토스테론을 박태환 선수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네. 의심스러운 대목이요. 또 한 가지는 박태환 선수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그 병원 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박태환 선수가 처음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자기가 맞겠다 그러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 처음에 그 병원을 어떻게 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이 아닌 호텔에 진료실 갖다 놓고 차려놓고 또 이 치료실 차려놓고 일부 부유층에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 방지나 피부 관리, 척추 교정 해주는 이런 병원에 박태환 선수가 갔을까 의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무료로
이 건강 관리하고 척추 교정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스타 마케팅 때문에 이 병원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 검찰 진술에 따르면은 병원 측이 아니라 박태환 선수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갔냐? 의도적이었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 측의 이 진술에 따르면은 박태환 선수가 평소에 알고 있던 연예인에게 좀 병원 좀 소개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네. 이 연예인이, 그러니까 이 병원만 이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이죠. 무슨 뷰티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을 박태환 선수에게 알려줬고, 이 분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그 병원을 알게 돼서 찾아갔다는 얘기죠. 예. 이거 이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이 스포츠의학 전문 병원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박태환 선수 정도가. 그렇죠. 네. 근데 그 병원들을 다 놔두고 굳이 연예인을 통해서 또 연예인을 소개해준 일종의 브로커 역할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다는 것이 이제 병원 쪽의 주장인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박태환 선수 그리고 박태환 선수의 매니저, 예, 매니지먼트를 맡는 회사 이런 데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예. 이런 것 그 제대로 된 스포츠 과학을 구현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갔어야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굳이 연예인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좀 의심을 사는 대목이네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몇 군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태환 선수가 내년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고 참가 못할 수도 있다. 네. 징계를 몇 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징계 경감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무조건 참가 못합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이 참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전제는 1년 이하 경감을 받아서 1년 이하 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예.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뽑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든 6개월이든 간에 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박태환 선수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무조건 현재로서는 참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고의든 아니든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일단은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그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네,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가 일주일이든 1년이든 3년이든 간에 징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국가대표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규정이기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참가 못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만약이 아니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태환 선수의 선수 생명은 거의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말이죠. 예. 박태환 선수 정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도핑 테스트 이런 거에서 걸린 적들이 별로 없잖아요. 드물게 있었죠. 네. 이 90년대 육상에서 그 당시 이제 한국 육상을 대표했던 이진일 선수. 네. 이진일 선수가 보약 먹었던 거에서 금작물 성분이 검출이 돼서 이진일 선수는 육상 아니었나요? 육상 맞습니다. 네. 선수 자격증 아마 4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최근에 수영에서 최지현 선수도 이 약물 감기약 잘못 먹어서 나왔고요.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국체전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그 육체미 있죠. 보디빌딩. 네네네. 보디빌딩 하는 선수들에서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징계 받았던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계, 이런 그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거겠군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저도 이 현역 기자 시절에 약물에 관한 그 얘기 제보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네.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들 약물 복용 많이 한다.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었습니다. 네. 제보도 많이 받고. 근데 워낙 이제 비밀스럽기 때문에 증거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기사를 내보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죠. 약물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프로야구에 외국인 용병 선수, 외국인 선수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들 중에 약물을 복용했던 선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로 복귀하고 난 뒤에
적발된 적도 있었고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선수가 그들로 인해서 국내 선수들 가운데도 약물 복용하는 선수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은 느낌은 외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 약물을 쓰지 않는다. 예. 그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더군다나 박태환 정도 되는 선수라고 한다면은 주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체계적이지를 못했죠. 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를 못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김연아, 박태환.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비인기 종목에서 기적과 같이 세계 정상에 올라왔던 그 불가사의한 선수들인데 네. 하늘이 내려주신 선수들이죠. 그 능력만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10대의 그 중학생 그리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정도의 나이에서는 부모들의 후원으로 다 고생하면서 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1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고등학생 정도 때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빛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기업의 후원.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단팀을 SK텔레콤에서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IB 스포츠에서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연맹이나 협회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단팀으로 스스로들 독립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선수라고 한다면은 지켜보는 눈도 많고 그럴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약물 파동 같은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일어나면 안 되는데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비도 주사, 이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것 말고 호르몬 주사도 맞았다라는 지금 의혹도 지금 새롭게 제기는 되고는 있는데. 저런.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얘기 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영화 중에 그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Singing in the Rain.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딱 기억이 났는데 예를 들게 되면 Singing in the Rain의 그 주인공이 아주 외모가 뛰어난 여자 가수인데 노래는 엄청나게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는 못하지만 아주 예쁜 그 여자 가수가 무대에서 립싱크를 하고 커튼 뒤에서 노래를 진짜 잘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그 사람이 뒤에서 노래를 하다가 결국에 모든 일이 밝혀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스포츠에서 우리가 그 감동받고 지지하고 열광하고 인간 승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순수한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약물의 힘이다. 이거 완전 사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동훈 선생께서는 이번 약물 파동 박태환 선수 측의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증거 자체가 확보가 어렵죠. 예를 들면 둘이 의사와 박태환 선수가 합의하에 또는 그 묵시하에 주사를 맞다고 하더라도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 정황으로 보게 되면은 고의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박태환 선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된다. 네네. 예를 들면 그 징계를 경감받아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징계를 경감받아서 올림픽에 출전해야지 된다. 그리고 억울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네. 근데 박태환 선수가 뭐가 억울합니까? 지금 억울하지 않은지는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올림픽에 출전시켜야 된다. 네. 그럼 내년에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6개월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네. 가정에서.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3년 대표 선수 금지 선수 선발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못 나간다라고 할 경우에 분명히 이제 박태환 선수 내보내야지 된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나올 거죠. 박태환 선수이니까 이 정도의 선수니까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 이 얘기가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그거 절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팬들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야 되죠. 우리 최근에도
이 일부 재벌들 지금 수감 생활하는 재벌들 네. 특혜 줘가지고 저기 그 특사로 내보내고 말고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 정도 되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둬야지 된다. 라는 이런 얘기 우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박태환 선수 정도 되니까 오히려 더 그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 말하자면 특혜도 입었으니까 더 엄격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주는 교훈이 더 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는 이제 체계적인 선수 관리라든가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길어지긴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자, 우울한 소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은 지난 주말에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참 기쁜 주말이었어요. 기쁜 아쉽기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만족은 했죠.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축구협회랑 우리 홍명보 감독께서 지난날에 한번 되돌아봐야지 돼요. 졌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느냐. 진 경기에. 지더라도 멋지게 지지 않았나. 그쵸. 네. 뛰는 모습을 봤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였었다는 거였었죠. 그렇군요. 예. 그거였었다가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감독의 능력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슈틸리케 감독 네. 변화무쌍했었거든요. 그렇죠. 변화무쌍했어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조별리그하고 8강전, 4강전도 그랬지만 준결승적에서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운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던 박주호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 자리에 네. 내보냈거든요. 네. 그 왜냐? 호주의 측면 공격이 강하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측면 공격이 강하니까 포백란에서 더 튼튼하게 잠궈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수비를 더 강화해야 되겠죠. 최일선 공격수로 내보내가지고 맨 앞에서부터 막아라.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너 열심히 뛰어봐라. 예, 그러니까. 그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체 카드를 다 써가지고 이 후반전서부터 연장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밀리기 시작했었었죠. 네. 그리고 밀리기 시작할 즈음에 이 곽태희 선수 네. 신장이 좋거든요. 센터백 보던 예. 이 선수를 최전방 원톱으로 내보냈습니다.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많이 뛰기 힘들고 선수들끼리 예. 이 포지셔닝 바꾸기 힘드니까 그때는 이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신장이 좋으니 얘에게 올려라. 예. 그래서 송민 선수의 그 동점골이 결국엔 성공됐죠. 곽태희 선수 받아서 기성용으로 갔다가 네. 기성용이 손흥민. 네. 그래서 골. 예.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술의 변화와 선수의 기용이 준비된 게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참 짜여진 드라마틱한 예. 그런 각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축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게 좋더라고요. 뭐냐면 평소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번에 나타났어요, 선수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수들이 보니까 엔트리 23명인가 그중에 골키퍼 정성용 선수 빼놓고는 한 번씩은 다 그라운드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만들어낸 그런 성과라는 것이고 그때 그 선수들을 기용을 폭넓게 했다는 그런 유연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표팀의 감독들도 하나 되는 팀, 뭐 원팀 원골들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슈틸리케 감독과는 언행에선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싸우도는 선수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대표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모두들 대표팀이 와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좋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팀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끼리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원인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원인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파벌이 있다든지 국내파와 유럽파의 갈등인데 국내파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차피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어차피 뭐 나는 벤치인데 라고 생각이 들고 훈련할 때에도 어차피 장애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들러리인데 뭐 이런 들러리로 와가지고 훈련 파트너밖에 안 되는구나. 네. 어차피 못 나갈 것 같다. 열심히 뛰지가 않잖아요. 인터뷰도 못하고 말이죠. 예. 그랬는데 슈틸리케 감독은 실제로 그거를 뭐 이정엽이나 김진현 선수나 등용해가지고 기회를 줬고요. 선수들로 하여금
그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수 활용을 하는 걸 보니까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 네. 공격력이 있었던 선수예요. 네. 곽태희 선수도 이 대학 다닐 때 공격수로 뛰었던 선수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면밀히 다 관찰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임하자마자 뭐 K1 리그, K2 리그 네, 예. 이런 2부 리그까지 가고 되도록이면 현장에 많이 가서 예. 선수를 지켜보고 직접 자기가 발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실제로 이제 기회균등, 제로베이스를 시작해서 기회균등을 줬기 때문에 선수들로 하여금 나도 한번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철저히 됐기 때문에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좀 언뜻 보기에는, 박주영 빠졌네? 또 내지는 초창기에 이천용 선수, 부상당했네? 뭐 이래서 예. 부상도 여러 나오고 말이죠. 예. 예.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게다가, 아시안컵 초기에는, 이기긴 이겼지만 이건 이긴 게 아니야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불안했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네. 다른 감독이 있었으면은 이청용과 구자철 빠졌을 때 부상으로 네. 이미 다 퍼졌을 겁니다. 이청용과 구자철이 차지하고 있는 현 대표팀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 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를 버텼죠. 네. 한교원 넣고 또 이군호 가운데 측면 왔다 뺐다 그리고 이 박주호 선수 또 그 측면 공격을 하고 네. 기성용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올리고 또 이 센터백 보전 선수 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선수를 또 기성용 선수 자리에서 띄우게 하고 네네. 대단하죠. 그래서 리더십의 요체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리더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닐까요? 내가 이 감독을 믿고서 한번 따라보겠다. 예. 근데 우리 사회에 근데 그거를 이런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슈틸리케 감독은 이제 언행일치가 돼가지고 기회를 주고 능력을 살펴보고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뭐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 외에 그런 리더십 일단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 그 외에도 차두리 선수의 재발견 내지는 명예로운 은퇴를 바라보는 그 흐뭇함이 좀 있었어요. 예, 저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네.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너무 가벼운 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비난받을지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한순간의 한 장면. 네. 뭐 이런 거 보고 또 이렇게 역시 우리 국민들이나 팬들은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힘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너무 가볍게 네. 쏠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열광하는 예, 그래가지고 이 대표팀 은퇴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 운동도 하셨다고 알고는 있는데 차두리 선수 8강전 우즈베키스탄에서 70m 폭풍 드리블 네. 어쩌다 한 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후반에 교체로 투입돼 가지고 체력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슈틸리케가 잘 계산을 한 건데. 그럼 월드컵 본선이나 이런 데 가도 그 정도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차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런 폭풍 질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게 항상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럴 때마다 저는 되게 고민돼요. 이게 분위기 찬물 껴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한데. 최동훈 스포츠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좀 그렇죠. 네, 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리고 어제 좀 오바들 했어요. 어제 저도 5시 30분에 대표팀이 공항 랜딩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 중계차 다 내보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감동적이었던 거는 맞고 선수도 고생한 거 다 맞죠. 맞는데 아시안컵에서 준우승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중계하고 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다 띄워주고 물론 잘한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말이죠.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눈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한국 정치에 가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혜성과 같이 누가 나타나갖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때 우린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비슷한 심리. 그렇죠. 노사모라는 게 괜히 생겼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있는 거고. 지난 대선 때도 비록 실패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열광을 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생각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오직 하나였었죠. 죽으나 사나. 플랜 A 가지고 갔다가 결국 논란됐던 거는 박주영 빼내 넣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온 국민의 기대를 많이 받고 더군다나 역대 감독들 중에 그렇게 처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사랑받는 그런 감독이 없었는데 그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입국했을 때 심지어 엿도 맞았잖아요. 그랬죠. 엿을 던졌습니다. 꽃을 던지지 않고. 예. 근데 어저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물론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만 축구 팬들이 많이 모여서 마치 금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축구를 통해서 뭘 원하는가,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짠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80년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명우 이 장정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네. 이제 80년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소비자본주의 시대로 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소비자본주의. 예. 80년대 들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브랜드도 좀 따지고 맞아요.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런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던 게 그때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프로가 뛰게 되면서 프로는 좀 다른 거야. 이런 느낌을 스포츠가 확 불어 넣어줬죠. 네. 산뜻한 느낌을 주고 프로라고 한다면은. 근데 90년대 들어와서는 88년 올림픽 이후에 호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크레딧 카드.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돈으로 갚는. 그렇군요. 이런 습관이 들게 되면서 많이들 쓰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 외상을 달았었는데, 예. 그건 이제 얼만큼 서로 나 믿나, 니 믿나 뭐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의상을 달아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폼 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뭐 외상인데도 아줌마 얼마 해가지고 노트에 적는 거보다 수첩에 적는 거보다 카드로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폼 나니까. 이 과잉 소비로 들어가게 된 거죠.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90년대 한국 스포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 예, 남북교류고 하나는 세계화입니다. 남북교류와 세계화. 예, 두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예. 그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느낌이. 북방정책의 그 영향을 받아서 뭔가 남북 간의 새로운 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와중에 이제 김영삼 정권 들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베이징에서 수시로 만나게 됐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예, 90년 들면서부터. 예.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88 서울 올림픽이었었죠. 하긴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끼리 뭐 배달 민족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그렇습니다만. 예. 다른 나라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 혹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갖고는 완전히 망한 나라, 뭐 이 정도라만 알고 있었는데, 88 올림픽을 개최한 걸 보고, 어라? 이렇게 됐다는. 예.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바깥에서 보는 우리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지게 됐고, 이 호황, 88 올림픽 이후에 호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북한은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예, 쉽게 얘기하면 체제 경쟁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80년대 이후에 잠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76년 몬트리올 때 76년도 몬트리올 때 나왔다가 우리랑 남북한이 동시에 경쟁을 했다가 80년 모스크바, 84년 LA 올림픽은 서로가 만나지 못했죠. 그렇죠. 서로가 보이콧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88 서울 올림픽이었었잖아요. 네. 북한이 올 리가 없죠. 안 왔죠.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북한이 16년 만에 올림픽에서 우리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근데 올림픽에서 만나고 보니까 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북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북한의 역대 올림픽 참가 사상 최대 성적을 거둔 거죠. 북한이? 예. 금메달 4개를 따냈습니다. 엄청나네요. 종합 16위.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역도하고 안마, 체조의 안마, 또 네. 레슬링하고 복싱. 레슬링, 복싱. 예. 네. 보면은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잘해왔던 종목이죠. 그러게요. 예. 그런 전통을 갖고는 있어요, 그대로. 거기서 금메달 따면서 91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 분위기, 그러니까 남북 교류의 시대가 열리고 세계화가 됐던 건 세계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니까 북한과 한번 접촉해봐서 관계 개선을 해보는데 가장 먼저 들이댈 게 뭘까? 가장 먼저 들이대기 좋은 게 바로 스포츠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를 들이민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웬만하면은 직항도 이제 열리죠. 예. 직항도 열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첫 번째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곳은 역시 중국 가야죠. 네. 베이징에서 만나게 된 거였었죠. 근데 만나기 편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네. 뭐냐면 90년에 베이징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린 거죠. 예, 베이징 아시안 게임. 예. 예. 그래서 베이징에서 멀지도 않고 중국에서 열리고 하니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체육 장관끼리 남북 체육 장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 남한 쪽에서는 정동성 네. 체육부 장관 그때 예. 이제 체육부가 있었거든요. 체육부 장관. 예,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대표 주자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 남북한이 참 따지면은 따질 게 많잖아요. 그렇죠. 국기, 뭐 국거 선수 수. 단일팀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남북한이 그 공동 응원을 하자라는 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본 게 공동 응원까지는 해보자. 예, 공동 응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90년 이 베이징에서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이 갑자기 남북 공동 기자 회견을 한다 그래요. 대회 도중 기간. 네. 그게 이제 90년 9월 29일에 남북이 동시에 기자회견한다.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건가요? 남북한이 예. 이 남북 통일 축구 대회 개최키로 합의를 했다. 그걸 발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은 우리가 뭐 남과 북의 그 민간인 접촉이 과거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죠. 네. 민간 차원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또 북한 선수들이 워낙 남한에 많이 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니었었는데 네. 이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남북한이 개선해야지 된다. 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 요구가 막 일어났던 시점이었지 실제로 교류가 발생하던 때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그 첨예한 냉전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남북 통일 축구를 개최한다. 예.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더군다나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과 북이 4박 5일 동안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그 순차적으로 네. 축구 경기를 갖는다. 네. 유니폼에는 국가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 남한 이런 정도의 이제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된 건데 이것이 90년대 남북 스포츠 교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91년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코리아로 잘 알고 있는 치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뤄가지고 세계 최강 그 당시 이제 덩야핑이라고 네. 키는 조그만데 부동 네. 부동의 세계 랭킹 1위 덩야핑이 뛰던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고 단체전에서 그렇죠. 이 탁구 얘기입니다. 예. 현정화 예 그리고 북한의 리분이 예. 북한의 에이스는 리분이 예. 한국의 그 에이스였던 현정화가 복식을 이루어갖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형 사건이 터지죠. 또 91년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그래요. 우리가 그 82년인가요? 박종환의 그 4강으로 네. 그 알고 있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8강에 올라가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시드니 올림픽이니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남북한 뭐 동시 입장이니 이거 완전히 그 정치적인 퍼포먼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 쪽에서는 남북이 오고 가는 길이 트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때 단일기라는 것도 처음 나왔었고요. 그죠? 예. 국기 대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단일기라는 걸 해서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예. 깃발을 들고 뭐 동시 입장을 하기도 하고 동시 응원하기도 하고 단일팀을 이루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꿈 같은 일이네요. 꿈 같은 일인데 이게 우리가 이것도 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꽤 그 형식적으로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죠. 뭐 물론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뭐 올림픽 때나 이럴 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올림픽을 두고서 평화와 화합의 무대. 아무도 뭐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쓰는 얘기죠. 근데 이 남북 축구와 이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민족의 어떤 화해에 밑바탕을 깐다, 디딤돌을 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스포츠가 정치적인 화해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난 뒤에 스포츠를 먼저 시그널을 띄우는 거죠. 네. 이 한계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한계를 보였는데 정말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민족 간의 어떤 화해의 분위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민간 차원의 남북 간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와 관계없이 민간 차원의 어떤 사무소나 연락소가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 두고서 정치적인 분위기에 관계없이 교류가 지속될 수 있게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민간이 아니었었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일종의 굉장히 이 퍼포먼스를 강하게 하는 이런 것을 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80년대까지는 뭐 남북 간의 각각의 정권이 서로가 서로를 뭐 증오하고 그러니까 극복의 대상으로 네네. 서로 증오하는 분위기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다 이용했죠. 그렇죠. 네. 박정희도 유신을 선포한다는 걸 먼저 통보를 했거든요. 네. 북한에 통보했어요. 그 직전에 7.4 남북공동성명하고 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긴장 분위기로 서로를 활용을 했는데 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위기 띄우고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또 남북 간에 서로 각자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남한 쪽의 대표팀으로 갔던 양반이 박종환 감독이었었고요. 이 선수로는 우리가 벌써 뭐 축구협회에서 행정가로 뭐 부회장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는 김주성, 네. 최순호, 아이고, 정용환, 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해설을 했던 수비수 박경훈 이런 정도의 멤버들이 평양에 가가지고 옥류관에서 냉면이랑 꿩고기랑 먹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한창 날렸을 때. 예. 그렇죠. 예.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를 정치의 하해 개념으로 두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원수단 나쁘게 얘기하면 동원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스포츠 교류가 이어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단절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히려 이것을 민간에 맡겨두었다 그러면은 마치 그 수면 위는 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파도가 많이 치더라도 그 아래 고요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굳건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데 또 통일이 이바지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주장했던 게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이제 경평축구 부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네.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 네. 평양과 서울의 어떤 단체 장들끼리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합의만 하고 경평축구위원회를 따로 둬라. 경평축구위원회. 예,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그들은 계속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와 관계없이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1차전이 평양에서 먼저 열렸었거든요. 예. 평양에서 먼저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직항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선수단은 이제 평양에 들어가는데. 1991년. 예. 아니 90년이었습니다. 90년이었습니까? 예, 90년 10월 날씨도 좋은 우리 민족의 가을 날씨.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90년 9월에 합의를 보고 10월에 축구를 한 겁니까?
갔죠. 저기 베이징에 갔다가 네. 베이징에서 조선 민항을 타고서 네. 평양 그 이름도 우리가 아련한 순안 비행장에 순안 비행장 내린 겁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선수단만 간 게 아니라 네. 기자단도 한 30여 명 정도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갔던 기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요? 순안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3천여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3천여 명 군중들이 와가지고 그 꽃 있잖아요. 네. 한복에 아, 꽃 예, 입고 예. 흔드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우였었어요. 예. 가지고 그 비행기 트랩이 있죠. 예. 트랩이 와서 비행기 문 열리고 트랩에 나가오는 순간 막 달려들어가지고 트랩 밑까지 네. 계단 밑까지 달려가지고 환영해주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물론 동원이었었고 그렇겠죠.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북한 쪽에서 대접을 잘해줬다는 얘기죠. 예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그래서 김주성과 최순호는 갑자기 그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네. 목등 있죠. 네. 목등을 태우면서 100m가량 그러니까 그 청사까지 네. 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구호는 매일 나오는 조국은 하나다. 하나다. 이러면서 네. 간 거였었죠. 예. 더 놀라운 일은 또 벌어집니다. 그 공항에서 그 당시 숙소가 그 고려 호텔 있잖아요. 예. 그 창광거리에 있는 그 유명한 고려 호텔 숙소였는데 네. 순안 비행장에서 그 고려 호텔까지 21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버스에 나눠 타고 그러니까 승용차 임원들은 승용차 타고 선수도 버스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계속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도중에 논도 있고 이랬었는데 논 있는 데는 말고 네. 이 그 도심 가는 길목에는 사람들이 계속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환영한다고 도로에 나와서 뭐 조국통일 외치면서 하느라고 가다가 쓰고 그랬대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미국 대통령 오면은 김포에서 광화문까지 예. 그랬죠. 예. 모두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어차피 이제 동원이라고 봐야지 되죠. 네. 근데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는 예. 우리가 알 수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1차전이 열렸는데 1차전 때 이제 그 능라도 경기장 우리가 5일 경기장으로도 부르는 네.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 경기가 열리게 됐는데 15만 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15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선수들이 입장할 때 손 붙잡고 들어왔잖아요. 네. 손 붙잡고 들어오고 분위기도 엄청 띄웠죠. 그러니까는 경기장 전광판에 좀 이 문구만 보면 감동적이에요. 남측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전광판에 딱 띄우고 열렬히. 예, 열렬히. 네. 스탠드에 그 북한식 있죠. 그 브라스 밴드 예, 한 예. 200명 정도 되는 대형 브라스 밴드가 가지고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뭐 우리의 소원 뭐 이런 노래가 곡이 쭉 흘러나온 가운데 선수들이 손잡고 들어옵니다. 가슴은 찡하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좋았죠. 근데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그럼 그래야죠. 하면서, 뭐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경기 들어가니까 몸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북한이 이게 90년이었었잖아요. 그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4강에서 탈락했는데, 북한이 결승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결승에 올라가서 져가지고 준우승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 북한 그 전력도 만만치는 않았다는 거였었죠. 예. 근데 이제 김주성이 먼저 골을 터뜨려가지고 1대 0으로 앞서가다가, 예. 동점골 내줘가지고 1대1. 그리고 후반에 인저리 타임에 우리가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내줬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정이 너무 엉망이었었죠. 북한 심판이 봤는데. 북한 심판이 봤어요? 예. 왜 그렇죠? 평양에서는 북한 심판, 서울에서는 우리 심판 봤는데 아이고. 판정이 너무 엉망이었었어요. 네. 이제 북한 심판이 억지로 이제 페널티킥 줘가지고 2대1로 이겼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는 그 북한 심판의 실수였었다. 어떤 실수였었냐면은 분위기 좋게 가자고 해가지고 남북한 당국자들끼리 뭐 1대1이나 뭐 2대2 이렇게 동점으로 가자. 미리 이제 결과는 예상해놓고 갔는데 근데 선수들이 아직까지 그 옛날 그런 어떤 그 남북 대결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가지고 피 튀기게 싸운 거죠. 서로 이제 분위기 좋게 가자고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심판도 흥분해가지고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하나 불어준 거죠. 아이고. 그래서 2대1로 우리가 졌어요. 네. 아주 이제 서울에서 다시 2차전이 열렸었거든요. 서울에서 2차전은 1대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남북한 당국자들
그 당시 이제 그 정동선 체육부 장관이랑 북한 측의 파트너가 결정을 내렸죠. 뭐라고요? 평양에선 너무 치열했다. 아. 우리 살살하고 살살하자. 이게 아. 딱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수들이 넘어지기만 하면 서로 가가지고 일으켜주고 경기가 아니죠. 아이고. 그래서 1대0으로 평양에서 북한을 이겼으니 남한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걸로 1대0으로가 이겼죠. 아, 이게 일종의 승부 조작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네? 좀 북한식으로 열렬히는 아니고 격렬하게 비판하자면 네. 정치적인 쇼죠. 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회택 감독이 있잖아요. 네네. 이회택 감독이 그 당시에 이제 월드컵 대표팀 감독도 지내고 포철 감독이었었거든요. 예. 이제 고문 자격으로 갔어요. 아, 북한에 갈 때. 근데 이회택 감독이 이산 가족이었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1사후 제때 4살 때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8강에 올라갈 때 박두익 스트라이커. 그래요? 네네. 국기대회에서 계속 마주쳤기 때문에 좀 안면이 있었었거든요. 네. 박두익 선생이 유해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예. 고려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하룻밤을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랑 하룻밤을 같이 지냈죠. 그랬군요. 예. 아, 그런 가슴 뭉클한 장면이 그런 있었군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의 스포츠당 박태환과 한국 축구에 대한 얘기하다가 90년대 그렇게요. 한국 스포츠의 개괄. 일단 세계화에 대해서는 오늘 폭넓게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북한과의 그런 남북 체육을 통한 그런 화해 분위기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